왜 또 오셨어요? 환자도 아니면서 그만 좀 오세요. 저기,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아들이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눈도 보지 않은 채 발끝만 바라보더군요. 그 말에 다리가 그대로 꺾였습니다. 평생 먹을 걸 줄여 공부시킨 아이가 이제는 나를 창피한 존재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날 그 말들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인생 대박 나실 겁니다. 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져 있었고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나는 큰아들 태준이가 사는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젖은 손으로 낡은 외투깃을 여러 번 매만졌습니다. 30년 넘게 입은 코트였지만 자식 앞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단정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손가락 사이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옷깃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현관 벽에 기대어 손가락으로 흐르는 빗물을 문질렀는데 차가운 물줄기가 손끝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온몸까지 시려오는 것 같았죠.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발밑에 고인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어 발가락이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서야 겨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가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눈썹이 찌푸려져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더니 엄마 나 바빠 하고 말했죠. 그 말을 2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투가 가득했어요. 나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잠깐만 얘기 좀 하고 말을 꺼내려 했지만 태준이는 이미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제 젖은 손에 억지로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뭐 드시고 나 진짜 늦었다니까요 하고 말했어요. 10,000원은 빗물에 젖은 내 손바닥 위에서 축축하게 눌려붙었습니다. 종이장처럼 힘없이 구겨진 그 돈을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손가락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는 제가 뭔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럼 이만하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나는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 안의 10,000원은 빗물과 섞여서 찢어질 것만 같았어요. 지폐가 손에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빗속에서 그 구겨진 10,000원을 펴보려 했지만 잘 펴지지 않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어깨가 축 처지고 등이 굽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자존심도 이 돈처럼 구겨지고 젖어버린 것 같았어요. 자식이란 게 다 이런 건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나이에 자식 앞에서 눈물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비는 더 세차게 내렸고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죠.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젖은 소매를 쥐어짜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빗물이 어깨와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옷이 무겁게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걸음걸이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발밑에 물웅덩이를 밟을 때마다 신발 안으로 물이 더 많이 스며들어 왔어요. 차가운 빗물이 발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양말이 흠뻑 젖어서 걸을 때마다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온몸이 떨렸죠. 추워서인지 서러워서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가 덜덜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는 느낌이었어요. 손을 입김으로 녹여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고개를 들어 큰아들 아파트 쪽을 바라봤는데 화단에 화려한 수국꽃들이 비에 젖은 채 피어 있었어요. 저 꽃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벤치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마음이 더 쓰라렸어요. 그 꽃을 보는 순간 문득 내가 몰래 운영하는 온실의 작은 씨앗들이 떠올랐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일궈온 그 온실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땀 흘리며 키운 작물들과 꽃들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온실로 가고 저녁 늦게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으며 일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키운 작물들이 열매를 맺을 때마다 느꼈던 보람이 생각났습니다. 저 화려한 수국보다 훨씬 더 귀한 열매를 맺을 거라고 믿었어요. 내 손으로 심은 씨앗들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보다 식물이 더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10,000원을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구겨져 있었고 빗물 자국이 번져 있었어요. 돈을 펼쳐보니 세종대왕의 얼굴도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20,000원이 내게 준 모욕을 평생 잊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모욕을 갚을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엄마를 돌려보낸 그 순간을 엄마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문을 닫아버린 그 태도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 둘째 아들 태성이가 있는 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니 사람들이 젖은 내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으니 당연했죠. 빈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옆 사람이 조금 피하듯 몸을 옮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는데 왠지 모르게 처량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들러붙어 있었고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67년을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니 온실에서 일하느라 거칠어진 손톱과 굳은 살이 보였습니다. 이런 손으로 30년을 일해왔는데 자식들은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둘째만큼은 나를 반겨줄 거라는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태성이는 어릴 때부터 착했으니까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고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죠. 혹시 태성이는 다를까 하는 희망이 가슴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까지는 1시간이 더 걸리는 여정이었지만 나는 그 시간 동안 마음을 추스르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따뜻한 집이 있고 자식들이 반겨주는 가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이렇게 빗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손 안에 구겨진 10,000원을 꽉 쥐고 둘째 아들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1시간이 넘는 버스 여행 끝에 나는 둘째 아들 태성이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병원 건물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이고 있었죠. 자동문을 지나 로비에 들어서니 차갑고 깨끗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약품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코를 자극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한쪽 구석 의자를 찾아 조용히 앉았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큼지막한 안내판이 있었고 거기에 이달의 최우수 의사 코너가 있었어요. 사진들이 줄지어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성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태성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정형외과 전문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환자 만족도 1등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다는 게 자랑스러우면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사진 속 아들은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보이는데 엄마한테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거든요.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태성이가 나타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간호사 2~3명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뭔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손짓도 하고 고개도 끄덕이며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말고 그냥 앉아서 지켜봤어요.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뿌듯하기도 했고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태성이가 대화를 하다가 우연히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나는 반갑게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죠. 하지만 태성이 얼굴에는 미소가 아니라 당혹스러움이 번졌습니다. 눈썹이 찌푸려지고 입술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재빨리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나를 못 본 척하는 것 같았죠. 아들의 그 눈빛에서 엄마가 여기 왜 왔어? 여긴 엄마가 올 곳이 아닌데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얼른 젖은 겉옷을 몸 안쪽으로 더 깊이 감쌌습니다. 비에 젖은 모습이 창피하게 느껴졌거든요.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는데 나만 초라하게 젖은 외투를 입고 있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 몸을 최대한 작게 움츠렸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려고요. 태성이는 간호사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다가오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지 신경 쓰는 모습이었죠. 내 앞에 섰지만 바로 앉지 않고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환자 공간이라.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어요. 흰 가운에서 나는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세제 냄새가 섞인 그 냄새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죠. 태성이는 비에 젖은 내 겉옷을 힐끗 보더니 시선을 다시 돌렸습니다. 수건 한 장 건네지 않았어요. 괜찮냐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서둘러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죠. 나는 젖은 소매 끝을 힘주어 쥐어짰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옷에 찬 물기가 손바닥을 타고 손목까지 그리고 마음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참았습니다. 엄마가 잠깐만 태성이 얼굴 보러 왔다. 바쁜 거 아는데 하고 말을 꺼냈지만 태성이는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을 끊었어요. 엄마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 좀 하세요. 제가 외래 시간이라 정말 바빠서요.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그 말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태성이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말고 다시 넣었습니다. 큰형처럼 돈을 주는 것조차 망설이는 것 같았죠. 아니면 병원 사람들이 볼까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는 급히 돌아섰어요.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펄럭이며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고개를 들어 병원 로비 천장을 올려다보니 거대한 병원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 간판은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간판이 마치 내 자존심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내 온실에 내 이름 석자를 걸겠어. 속으로 다짐했어요. 30년 동안 혼자 읽어온 그 온실에 언젠가는 내 이름을 당당하게 내걸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병원 간판만큼, 아니, 그보다 더 빛나게 말이죠. 의자에 앉아 로비 바닥을 내려다보며 여기가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옆을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링거를 꽂고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고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는데 순간 화장실 소독약 냄새와 환자복의 땀내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어요. 왠지 모르게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았죠.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병원 자동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빗줄기는 많이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비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굵은 빗줄기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죠. 병원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 한 번 더 그 거대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작고 초라했어요. 터덜터덜 걸으며 문득 막내딸 지은이가 떠올랐습니다. 지은이가 사는 반지하 집 말이죠. 비록 좁고 낡은 곳이지만 지은이만큼은 나를 환자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지은이는 항상 엄마 편이었으니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고 명절 때면 꼭 찾아와 주던 딸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얼굴이 그리워졌어요. 나는 지은이가 사는 반지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두 아들에게서 받은 냉대를 뒤로하고 나는 막내딸 지은이가 사는 반지하 빌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낡은 빌라 건물이 나타났고 지은이가 사는 곳은 계단을 한참 내려가야 하는 반지하였습니다. 계단을 한 걸음씩 내려갈 때마다 반지하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섞인 그 냄새는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죠. 좁은 철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어요. 지은이가 나타났는데 내 젖은 모습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어쩌다 이렇게 젖었어요 하며 놀란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망설임 없이 나를 안아주더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지은이의 얇은 옷이 내 젖은 몸에 닿으면서 축축하게 젖어갔지만 지은이는 개의치 않았어요. 엄마, 감기 걸리겠어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살폈습니다. 지은이 눈에는 진심 어린 근심이 가득했어요. 두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는 전혀 달랐죠. 지은이는 서둘러 욕실로 들어가더니 마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내 머리를 꼼꼼하게 닦아주면서 큰오빠네 갔다 오셨어요. 병원도 갔다 오셨고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하기가 싫었거든요.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다 아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죠. 엄마, 배고프시죠? 제가 뭐 좀 끓여드릴게요 하며 작은 부엌 쪽으로 갔습니다. 낡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더니 라면을 꺼내 들었어요.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포트로 끓이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가스비가 끊긴 게 분명했어요. 지은아, 가스비가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억지로 웃으며 아니에요, 엄마. 전기포트가 더 편해서요. 요즘 아르바이트를 좀 쉬었거든요 하고 둘러댔어요. 하지만 지은이 눈이 살짝 젖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웃음이 거짓임을 알 수 있었죠. 지은이는 고개를 돌려 라면을 끓이는데 집중했습니다. 낡은 냄비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라면이 딱 2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은이가 먹으려고 아껴둔 거였을 텐데
그걸 나한테 끓여주는 거였죠. 지은이는 라면이 익자 그릇에 담아 내게 먼저 건넸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라면인데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배고픔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라면 그릇을 받으며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보니 물집과 잔 상처가 많이 나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죠. 지은아, 손이 왜 이래 하고 물었더니 지은이는 손을 뒤로 감추며 아무것도 아니에요. 카페에서 일하다 보니 뜨거운 물에 데인 거예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다리를 주무르며 요즘 다리가 좀 아파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하고 말했어요.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낡은 다리미가 구석에 놓여 있었고 빨래줄에는 헌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모두 해진 옷들이었습니다. 양말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티셔츠는 색이 바랬어요. 이런 곳에서 내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낡은 다리미를 보며 문득 내 온실이 떠올랐어요. 온실에 들릴 첨단 난방 장비와 자동물 공급 시스템을 상상했습니다. 그 장비들이 설치되면 온실 수익이 2배는 늘 거였어요. 그러면 지은이한테 따뜻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집을 말이죠. 내게 더 이상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지은이만큼은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할 수 없었어요. 내가 30년 동안 일궈온 온실이 있으니까요. 그 온실의 진짜 주인이 나라는 걸 세상에 보여줄 날이 올 거였습니다. 라면이 담긴 지은이 손을 눈물 대신 꽉 잡았어요. 지은이는 엄마 왜요 하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반지하 방의 퀴퀴한 냄새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두 아들의 넓고 화려한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온기가 이 좁은 반지하에 있었어요. 지은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내 삶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지은이 얼굴을 바라봤는데 지은이도 나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웃음만 나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자 지은이는 자기 이불을 깔아주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편히 주무세요. 저는 이쪽에서 잘게요 하며 자기는 얇은 담요만 덮고 누웠어요. 지은아, 내가 이불 써라. 엄마는 괜찮아 하고 말했지만 지은이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 하며 내 이불을 다시 덮어줬어요.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고 창문 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지은이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비로소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큰아들의 구겨진 만원, 둘째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지은이의 따뜻한 손길. 언젠가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지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이면 다시 온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서 다시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일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언젠가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나를 위해 준비할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은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어젯밤 지은이의 창백한 얼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스비가 끊긴 채 전기포트로 라면을 끓여 먹는 딸의 모습이 가슴을 찢어 놓았거든요. 나는 조용히 옷을 입고 지은이가 숨겨둔 가스비 고지서를 찾았습니다. 구겨진 영수증에는 38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그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넣고 다시 큰아들 태준이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는 약한 빗줄기였지만 우산 없이 걷는 내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다시 젖어 있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제의 차가운 대접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지은이를 생각하며 용기를 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가 나타났는데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또 왔어요 하는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보여주며 태준아, 미안한데 지은이 가스비가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식한테 돈을 구걸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태준이는 영수증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손으로 세게 쳐냈어요.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영수증이 내 손에서 튕겨나갔습니다. 종이는 현관 앞 빗물 웅덩이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물을 머금으며 젖어들었어요. 잉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엄마, 그런 거지 같은 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태준이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귀에 쟁쟁하게 울렸어요. 거지 같은 일. 딸의 가스비를 추운 집에서 떨고 있는 지은이를 거지 같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려졌죠.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굽혀 빗물 웅덩이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이는 이미 물에 불어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어요.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영수증을 들어 올리는데 빗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줄기가 마치 내 눈물 같았어요. 고개를 들어 태준이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이는 팔짱을 낀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에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감정만 가득했죠. 나는 빗속에서 버려진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30년 넘게 자식들을 키운 내 헌신이 고작 빗물 웅덩이에 젖은 종이만도 못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내 평생 너희에게 바친 삶이 고작 2만 원만도 못하구나. 속으로 외쳤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던 일, 아플 때 밤새 간호하던 일, 학비를 마련하려고 품팔이를 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헌신이 무가치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빗소리만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다신 이런 일로 오지 마세요. 제 체면도 있고 이웃들한테 보기 창피하니까요. 태준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쿵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나는 닫힌 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젖은 영수증이 들려 있었고 온몸은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도 참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죠.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발밑에 계단이 흐릿하게 보였고 난간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은반지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30년 전 남편이 준 반지였습니다. 그 반지는 내가 온실의 진짜 주인이라는 증표였어요. 손가락으로 반지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2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딸에게 물려줄 때야. 냉정함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큰아들의 고급 아파트가 나를 거부하는 철옹성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철옹성도 언젠가는 무너질 거였습니다. 내 손으로 말이죠. 버스를 타고 지은이의 반지하로 돌아가는 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딸의 반지하 방이 떠올랐습니다. 그곳이 나의 유일한 온실 같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있는 곳, 진짜 나를 반겨주는 곳 말이죠. 반지하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르바이트를 나간 모양이었어요. 나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큰아들이 줬던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이 돈을 절대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원히 간직하면서 이 모욕을 잊지 않을 거였어요. 전기포트에 물을 올려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은반지를 꺼내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반지를 딸에게 보여줄 순간을 기다렸어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10,000원의 모욕은 나를 어머니가 아닌 사업가로 깨어나게 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거였어요. 당당하게 내 것을 찾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지은이가 돌아와 잠든 후 나는 밤을 새워 온실 서류를 정리했어요. 온실 등기부등본, 수익 내역서, 직원 계약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증거들이 여기 있었어요. 복수의 계획이 머릿속에서 완성되어 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먼저 진실을 드러낼지 생각했어요.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모든 것이 뒤바뀔 거였어요. 밤을 새워 온실 서류를 검토한 후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는 순간 서늘하고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반지는 30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처음 황무지에 온실을 세우던 날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내 손에 이 반지를 끼워주며 당신이 진짜 주인이오 하고 말했던 그 순간 말이죠. 손가락으로 반지를 쓰다듬으며 그때의 다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반지를 내려다보는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거였어요. 피곤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와 내가 아직도 깨어 있는 걸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하며 내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은이는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단번에 알아챈 모양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내 다리를 끌어당겨 무릎 위에 올려놓더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등에 상처도 나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있었죠. 하지만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계속 내 다리를 주물러줬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위로가 전해졌어요. 말이 필요 없는 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두 아들은 내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지은이는 말없이도 내 마음을 다 알아주고 있었어요. 지은이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종아리를 지나 발목까지 천천히 주물러 주는데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느끼며 진정한 효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돈을 던져주는 게 효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주는 게 진짜 효도였습니다. 엄마,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저만 믿어요. 지은이가 힘주어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어요. 나는 지은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그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모든 걸 물려줄 거였어요. 두 아들이 아니라 지은이한테 말이죠. 나는 탁자 위에 놓여있던 은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은이 눈에도 반지가 보였는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게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 반지를 내 손가락에 끼웠어요. 30년 만에 다시 끼는 반지였습니다. 손가락이 좀 가늘어져서 헐렁했지만 여전히 묵직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어요. 지은아, 이 반지는 엄마한테 아주 중요한 거야. 언젠가 내게도 보여줄 날이 올 거다. 나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더 묻지 않았어요. 엄마가 하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믿는 눈빛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나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잠든 후 다시 온실 서류를 펼쳤어요. 등기부등본, 수익장부, 직원 계약서를 하나하나 재검토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온실이 벌어들인 수익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해마다 수익이 늘어났고 작년에는 1억 원이 넘는 순이익을 냈습니다. 희귀 식물을 재배해서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장부를 넘기다 희귀꽃 솔라리스 사진이 나왔습니다. 밤에만 피는 신비로운 꽃이었어요. 한 송이에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는 귀한 품종이었죠. 사진을 보니 온실에서 그 꽃을 처음 피웠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을 공들여 키워서 마침내 꽃을 피웠을 때의 감격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은이를 불러 앉히고 온실 경영에 필요한 핵심 노하우를 몇 가지 적어 주었어요. 지은아, 이건 엄마가 30년 동안 배운 거야. 잘 간직해라 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며 물었지만 나는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 딸의 몫으로 남겨둘 추가 구역 확장 계약서를 따로 분류했습니다. 온실 옆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적혀 있는 서류였어요. 이걸로 사업을 2배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지은이한테 물려줄 가장 큰 선물이었죠.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지은이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러고는 큰아들이 줬던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서류 사이에 그 돈을 끼워 넣었어요. 2만 원은 내가 받은 모욕의 증거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 거였어요. 언젠가 2만 원을 다시 큰아들 앞에 내밀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가방을 꺼내 최소한의 짐을 챙겼습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은반지, 그리고 10,000원이 든 봉투를 가방 안에 넣었어요. 내일 지은이와 함께 온실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에게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였어요. 지은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는 조용히 다가가 지은이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다 하고 속삭였어요. 지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하며 물었지만 나는 그저 웃기만 했어요. 내 감정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이었죠. 온실 서류를 정리하면서
나는 평소에는 꺼두던 집 전화를 잠시 켜두었습니다. 딸이 아르바이트를 나간 사이였어요. 조용한 반지하 방에서 혼자 앉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내 이름을 보며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때 갑자기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고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농협입니다. 김현분 사장님 계신가요?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 반지하에서는 절대 듣지 못할 호칭이었거든요. 네, 제가 김현분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온실 냉난방 점검 일정을 안내해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괜찮으신지요? 하고 말했어요.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침착함을 되찾고 정색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제가 직접 방문할 예정입니다. 점검 일정은 그때 다시 조율하죠. 직원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혹시나 지은이가 집에 있었다면 이 전화를 받았을까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온실의 존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손을 보니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했던 거였죠.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제 곧 드러날 거라는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반지하 창문 너머로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샌들이 지나갔어요. 저 사람들은 이 좁은 반지하에 사는 늙은 여자가 사장이라는 걸 상상이나 할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늦게 지은이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도 무거웠고 현관문을 여는 손길도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하며 들어온 지은이는 내가 전화기 옆에 앉아 있는 걸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엄마 무슨 전화 있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것 아니다. 내일 너랑 같이 가야 할 곳에 대한 연락이었어. 나는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디 가는데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내일 가면 알게 될 거야. 중요한 곳이다 하고 말했어요. 지은이 얼굴에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어딘가 데려간다니 궁금하면서도 걱정되는 눈빛이었죠. 나는 가방에서 시외버스 시간표를 꺼내 지은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버스를 타야 한다. 편안한 옷차림으로 준비해라 하고 말했어요. 지은이는 시간표를 받아들고 엄마 시외버스요. 어디 가는 거예요? 하며 더욱 궁금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내일 가면 다 알게 될 거야 하고 다시 한번 말하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은이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봤습니다. 밑창이 다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어요. 양말도 해져서 발가락이 비칠 듯했죠. 저런 신발을 신고 온실에 가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어요. 지은이한테 새 신발도 사줄 수 있고 따뜻한 집도 마련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지은이는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정말 어디 가는 건지 힌트만 줘요 하며 조르듯 물었어요. 나는 웃기만 했습니다. 내일 가면 내가 놀랄 거야. 엄마를 믿어라 하고 대답했죠. 지은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엄마가 비밀 많아졌어요.
하고 투덜댔지만 눈빛은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나는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온실 소유권 이전 서류, 음반지, 그리고 큰아들이 줬던 구겨진 10,000원까지 모두 들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내일 입을 옷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둔 블라우스와 치마였죠. 온실 직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고 싶었거든요. 지은이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은 곳에 두 아들 사진이 있었어요. 태준이와 태성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렸어요. 언제부터 저 웃음이 사라졌을까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랍에 도로 넣었어요.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좁은 창문,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반지하에서의 삶도 내일이면 끝날 거였습니다.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였어요. 집안에는 내일의 일로 인한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공기마저 다르게 느껴졌죠.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 온실에 도착하면 지은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했습니다.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거였어요. 그 모습을 떠올리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옆에서 지은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위한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될 거였습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 속에서 차가운 결심이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나는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은이를 깨우며 오늘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날이다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이는 잠이 덜 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무슨 일인지 궁금해 죽겠어요 하며 투덜거렸지만 나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간단히 세수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나는 어제 준비해둔 낡은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었고 지은이는 제일 깨끗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어요. 낡은 반지하 집을 나서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 좁은 창문, 낡은 가구들이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의 시간도 이제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은이는 여전히 영문을 모른 채 묵묵히 나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 정말 어디 가는 거예요? 하고 또 물었지만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곧 알게 될 거야 하고만 대답했습니다.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 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표를 끊고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낡은 버스였지만 창가 자리가 비어 있어서 나란히 앉을 수 있었어요. 지은이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골로 가는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도심 풍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어요. 고층 빌딩, 아파트 단지, 붐비는 거리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큰아들의 아파트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니 가슴 한편이 아려왔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곳을 바라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버스는 도심을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고 풍경은 서서히 낯선 시골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지난 30년간
온실을 키워온 시간을 떠올렸어요. 처음 황무지에 온실을 세울 때의 두려움, 혼자 씨앗을 심던 외로운 날들, 첫 수확의 기쁨, 태풍이 왔을 때의 걱정, 직원들을 처음 고용했을 때의 떨림, 희귀꽃이 피었을 때의 감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내 얼굴을 보더니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표정이 굳어 있어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걱정이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가는 곳이라서 감회가 새롭구나 하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내 손을 더 꽉 쥐며 엄마가 하시는 일이니 저도 믿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은이 손에 끼워진 은반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내 결심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나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큰아들 태준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준아, 너의 성공을 빈다. 잘 지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내 마음을 다 담았어요. 그러고는 둘째 태성이에게도 같은 내용을 보냈습니다. 태성아, 너의 성공을 빈다. 잘 지내라.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20분이 지났지만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어요. 화면을 계속 들여다봤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나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길게 눌러서 완전히 꺼버렸어요. 그러고는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두 아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었다고 느껴졌어요.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찾아갈 일도 없을 거였습니다. 지은이가 내 표정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 내가 있으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엄마, 아침에 숭늉 끓여왔어요. 드세요 하며 뚜껑을 열어 따라줬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어요. 숭늉을 받아 마시는데 따뜻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새벽에 일어나 끓였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맙다 하고 말했더니 지은이는 엄마한테 이 정도야 당연하죠 하며 웃었습니다. 숭늉의 따뜻한 김이 버스 창문을 살짝 뿌옇게 만들었어요. 손으로 창문을 닦으니 밖의 풍경이 다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시골 외곽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건물이 점점 줄어들고 논밭이 더 넓어졌어요. 작은 마을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산이 가까워졌습니다.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엄마 여기 어디예요? 진짜 시골이네요 하고 신기해했어요. 나는 엄마가 30년 동안 일해온 곳이야 하고 처음으로 힌트를 줬습니다. 지은이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30년 동안요. 여기서 뭐 하셨는데요? 하고 물었어요. 나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더욱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내 손을 꽉 잡고 창밖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렸을 때 버스가 작은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내려야 한다 하고 말하며 일어섰어요. 지은이도 가방을 들고 따라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흙냄새와 풀냄새가 강하게 코를 찔렀어요. 도시에서는 맡을 수 없는 자연의 냄새였습니다. 지은이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공기가 정말 좋네요 하고 말했어요. 터미널 주변은 한적했습니다. 작은 가게 몇 개와 택시 정류장이 보였어요.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여기서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지은이가 물었어요. 조금만 걸으면 돼.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걸었습니다.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산이 보였어요. 걷는 동안 발밑에 흙을 느꼈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흙이었어요. 이 흙 위에서 30년을 일해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내 온실이 있었어요. 이제 곧 지은이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10여 분 걸었을 때 저 멀리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빛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게 펼쳐진 현대적인 온실 단지였어요. 깨끗한 유리로 된 지붕이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걸음을 멈추고 입을 막았어요. 엄마, 여기가 뭐예요?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계속 걸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하고 말했어요. 온실 입구에 가까워지자 큰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분 농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내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간판을 보고 눈을 크게 뜨더니 엄마, 이게 엄마 이름이잖아요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온실 입구에 서자 농협 직원 3명이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젊은 직원들이었어요. 사장님 오셨네요. 오랜만입니다 하며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한 직원이 점검 준비 다 끝났습니다. 냉난방 시스템도 확인했고요. 하고 보고했어요. 또 다른 직원이 어제 전화 주신 대로 솔라리스 재배 구역도 점검했습니다 하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지은이는 직원들이 나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걸 듣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장님이요. 엄마르려 하며 나와 직원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수고했어요. 오늘은 딸에게 온실을 보여주려고 왔으니 천천히 둘러볼게요 하고 말했어요. 직원들은 알겠습니다, 사장님. 필요하시면 언제든 부르세요 하며 물러났습니다. 지은이 손을 잡고 온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면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온실 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공간에 첨단 자동화 시설이 빼곡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자동 물 공급 시스템, 온도 조절 장치, 햇빛 조절 차양막이 컴퓨터로 제어되고 있었습니다. 온실 곳곳에는 내가 30년 동안 직접 키워온 희귀한 꽃들이 만개해 있었어요. 지은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게 보였어요. 엄마, 이게 전부 엄마가 하신 거예요 하며 목이 메는 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30년 동안 혼자 일궈온 곳이야. 두 아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언젠가 너한테 물려주려고 숨겨왔던 자리다 하고 말했습니다. 온실 중앙에 있는 사무실로 갔습니다. 깨끗한 책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나는 가방에서 추가 구역 확장 계약서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지은아, 이 온실의 모든 관리와 결정은 이제 내 몫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준비한 건 전부 너를 위한 거였어 하고 말했어요. 계약서에는 온실 옆 땅 6,000평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계약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셨는데 하며 울먹였어요. 나는 지은이 손을 잡고 그 손에 끼워진 은반지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은반지가 뭔지 아니? 이건 이 온실의 주인이라는 증표야. 너 아빠가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손에 끼워주며
당신이 진짜 주인이라고 했던 반지지 하고 설명했어요. 지은이는 자기 손의 은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반지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이 온실을 지킬 사람은 너 하나였다. 두 아들은 엄마한테 10,000원 한 장 던져주고 쫓아냈지만 너는 가스비도 없는 집에서 엄마 다리를 주물러줬어. 진짜 효심이 뭔지 보여줬단다 하고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어요. 빗물에 젖었던 그 돈이었습니다. 이제 10,000원 한 장의 모욕은 끝났다. 이 은반지는 수십억 원 가치의 온실을 상징해. 너는 이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하고 말하며 10,000원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증거였어요. 지은이와 함께 온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져 내렸고 우리를 부드럽게 감쌌어요. 희귀꽃들이 줄지어 피어 있는 구역을 지나갔습니다. 특히 솔라리스가 심어진 곳에 멈췄어요. 밤에만 피는 신비로운 꽃이었지만 낮에도 아름다운 잎사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꽃이 솔라리스야. 한 송이에 100만 원이 넘어. 서울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귀한 품종이지 하고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이렇게 아름다운 걸 엄마가 키우셨다니 하며 감탄했어요. 꽃에서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신비로운 냄새였죠. 지은아, 이제부터 온실 운영 노하우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물 주는 시간, 온도 조절 방법, 비료 주는 요령, 거래처 관리까지 다 알려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열심히 배울게요. 엄마가 읽어온 이 온실 꼭 지킬게요 하고 다짐했어요. 농협 직원들이 다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따님께 물려주신다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하며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한 직원이 따님께서도 사장님처럼 훌륭하게 운영하실 겁니다 하고 덧붙였습니다. 지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계약서를 지은이 앞으로 밀어주며 여기 사인해라. 추가 구역을 내 이름으로 확보하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펜을 건네자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사인하기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라 하고 격려했어요. 지은이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자기 이름을 적었습니다. 계약서의 사인이 끝나자 나는 주머니에서 온실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지켜온 열쇠였어요. 이제 이 열쇠는 내 거야 하며 지은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지은이는 열쇠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하며 나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지은이를 꼭 껴안았어요. 30년의 고독이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며칠 뒤 지역 신문 한 켠에 작은 특집 기사가 실렸습니다. 30년 묵은 온실 새 주인을 맞다. 기사는 뜻밖에도 지은이를 다루고 있었어요. 반지하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던 딸이 사실은 연분 농원의 새로운 대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6,000평 규모의 첨단 재배 단지, 연 매출 추정 2억 원, 희귀식물 전문 농장. 기사에 이렇게 굵직한 설명들이 적혀 있었고 사진 속에는 지은이가 온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게 쓰여 있었어요. 전 사장 김연분. 큰아들 태준이는 회사에서 그 기사를 봤습니다. 동료가 휴게실에서 신문을 보며 어머, 이거 봐. 반지하 살던 효녀가 사장 됐대 하며 놀라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태준이는 무심코 신문을 들여다봤다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 얼굴이 사진으로 크게 실려 있었고 그 옆에 김연분 전 사장이라는 이름이 보였거든요. 순간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이 밀려왔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둘째 태성이는 병원 휴게실에서 똑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동료 의사가 기사를 보며 비웃듯 이 사람 봐. 엄마가 온실 사장이었는데 몰랐대. 우리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고 말했어요. 또 다른 동료가 재산도 제대로 못 챙긴 거 아냐? 동생한테 다 넘어갔잖아 하며 웃었습니다. 태성이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귀까지 빨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치심이 온몸을 휘감았죠. 두 아들은 거의 동시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떠오르는 그들의 이름을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엄마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필요 없다. 다 끝난 일이야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하루에 10여 통씩 걸려왔지만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제발 한 번만 통화해요 같은 내용이었죠. 하지만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결국 두 아들이 직접 온실까지 찾아왔어요. 온실 입구에 고급 승용차 2대가 섰습니다. 태준이와 태성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제대로 잠도 못 잔 모습이었죠. 나는 온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이가 내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봤어요. 엄마, 오빠들이 왔어요 하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단호한 표정으로 온실 입구에 섰어요. 지은이도 따라 나왔고 온실 직원 2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내 양옆에 서서 나를 보호하듯 자리를 지켰어요. 태준이와 태성이는 우리를 보더니 주춤 멈칫했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나를 사장님처럼 모시는 모습을 보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태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몰랐어요. 이런 온실이 있는 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돌아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태성이도 다가오려 했지만 직원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사장님께서 만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성이는 저는 그냥 엄마랑 하며 말을 더듬었지만 나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할 말 없다. 너희는 이미 내게 작별 인사를 했어. 10,000원 한 장으로 말이야 하고 말했어요. 주머니에서 그 구겨진 10,000원짜리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었다 마른 그 돈이었어요. 태준이 내게 던져줬던 바로 그 10,000원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높이 들어 보이며 이게 너희가 엄마한테 준 전부였다. 거지 같은 일이라며 영수증을 빗물에 던졌던 거 기억나냐 하고 물었어요. 태준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10,000원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팥하는 소리와 함께 지폐가 땅에 떨어졌어요. 내가 준 10,000원과 수건 한 장의 가치조차 몰랐던 너희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여길 찾아왔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태성이는 엄마,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며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필요 없다. 너희는 이미 선택했어. 엄마를 환자 취급하고 거지 같은 일이라며 쫓아냈잖아. 그게 너희 선택이었고 이건 내 선택이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오빠들, 이제 가세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온실 직원들과 농협 직원들이 나와 지은이를 보호하듯 서 있었거든요. 태준이와 태성이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결국 고개를 떨구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10,000원 한 장에 팔아버린 자신들의 자존심처럼 초라해 보였어요.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그 차를 보니 비로소 가슴속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해방감이 밀려왔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을 감추지 않아도 됐어요.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을 집어들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 화로에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 그 10,000원을 천천히 불 속에 넣었습니다. 지폐가 타들어가며 연기를 내뿜었어요. 제가 되어 날아가는 걸 지켜보며 이제 정말 끝이다 하고 속삭였습니다. 지은이가 옆에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온실의 따뜻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이 씻겨나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이와 함께 온실을 걸으며 희귀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이 온실은 온전히 우리 것이었어요. 두 아들이 아니라 진짜 효심을 보여준 지은이와 함께 가꿔갈 곳이었습니다. 며칠 후 온실 사무실에서 지은이와 함께 대형 확장 설계도를 펼쳐봤습니다. 큰 책상 위에 도면이 넓게 펼쳐졌어요. 설계도에는 새로 확장할 6,000평 구역의 상세한 계획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동 관수 시스템, 첨단 온도 조절 장치, 태양광 패널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어요. 설계도 맨 위에는 솔라리스 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엄마, 이 이름 어때요? 희귀꽃 솔라리스처럼 빛나는 농장이라는 뜻이에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이름이다. 내 마음이 담긴 이름이니 더 좋아하고 대답했어요. 지은이는 내 손을 잡고 설계도를 가리키며 엄마, 이제 제가 해볼게요. 제 온실이니까요 하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지은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반지하에서 보던 불안하고 움츠러든 표정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눈빛이 반짝이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어깨도 당당하게 펴져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내가 30년 동안 숨겨온 온실을 가장 제대로 물려줄 사람을 찾은 거였습니다. 여기 이 구역은 새로운 희귀 품종을 시험 재배하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체험 학습장으로 꾸며서 아이들도 초대하고 싶어요. 지은이가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설계도를 짚어가며 하나하나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이 진짜 사장 같았어요. 농업 교육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지은이가 덧붙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지은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 역할은 이제 조력자였습니다.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고 도와주는 역할이었죠.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이가 자기 방식대로 온실을 키워나가도록 믿고 맡기는 거였습니다. 내 마음속을 살펴봤습니다. 더 이상 두 아들에 대한 분노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텅 빈 것처럼 편안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했던 모욕도 빗속에서 겪었던 수치도 이제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습니다.
대신 지은이와 함께할 미래에 대한 기대가 가슴을 채우고 있었죠. 두 아들에게서는 끝내 사과 전화나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온실을 찾아온 그날 이후로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어쩌면 자존심이 상해서, 어쩌면 부끄러워서 연락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기다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지은이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지은이 손을 잡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은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반지를 어루만지며 지은아, 이 온실은 너의 헌신에 대한 증표다. 반지하에서 엄마 다리를 주물러주고 라면 2개로 끼니를 나눠 먹고 가스비 없이도 웃으며 견뎌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내 진짜 자식은 너 하나였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도 엄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가 제 전부예요 하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어요. 사무실을 나와 온실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유리 지붕을 통해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어요. 온실 곳곳에서 꽃들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솔라리스 구역을 지나고 난초가 자라는 구역을 지나며 은은한 꽃향기를 맡았어요. 달콤하면서도 청량한 냄새가 코를 간지렸습니다. 작은 탁자가 있는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지은이가 커피를 내려줬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피어올랐고 우리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온실 너머로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들판도 언젠가 지은이가 확장할 공간이 될 거였어요. 엄마, 우리 이제 행복만 할 거예요. 힘든 일은 이제 다 끝났잖아요. 지은이가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 내가 온실을 키워가는 걸 지켜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행복이야 하고 대답했어요. 온실 구석구석을 함께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물을 주고 있는 모습도 보였고 새로 심은 모종들도 보였어요.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제 지은이 책임 아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으면서도 든든했어요. 엄마,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불현듯 물었습니다. 나는 지은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엄마가 30년 걸린 일을 너는 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을 거야. 엄마보다 훨씬 똑똑하고 열정적이니까 하고 격려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온실 유리를 타고 들어와 황금빛으로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지은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의 은반지도 찬란하게 반짝였죠. 이 온실 안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만이 어머니가 아니라 진짜 효심을 알아보고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어머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새로운 자존심이 태양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10,000원 한 장에 짓밟혔던 자존심이 아니라 30년 땀과 딸의 헌신으로 일궈낸 진짜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온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와 손을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엄마, 저 별들처럼 우리도 빛날 거예요.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래, 우리는 이미 빛나고 있어 하고 대답했어요.